네, 안녕하십니까. 기룡쌤 TV 기룡쌤입니다. 네, 지금 영상 녹화 시간이 11시 2분이네요. 밤 11시 2분인데, 자다 깨가지고, 지금 눈도 빨간 것 같고,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서, 또 이제 야구를 이렇게 봤는데, 졸리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또 오늘도 져서, 개막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야구를 끊어야 되는데, 또 습관적으로 또 야구를 틀었다가 또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죠.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다는 건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고, 이제 또 활기찬 또 2022년 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 역사 교육에 관련된 건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은 이제 5학년이 되면 2학기 때 이제 역사를 배웁니다. 2학기 내내 역사를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치면 보통 한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냥 편의상 55시간이라고 해볼게요. 55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배운다. 네, 근데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년을 배웠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두 학기를 배웠죠. 역사를 두 학기를 배우다가 한 3, 4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줄어서 한 학기만 배웁니다. 한 학기 이제 한 55시간 정도를 배우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딴지를 걸자면 뭐 물론 뭐 나름대로는 이제 교육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뭐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55시간 가지고 뭐 역사를 가르치라는데 고전선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흔히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5천년을 55시간을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과연 이게 참 효과 있는 역사 교육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도 이제 지금 5학년을 담임을 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이제 3년 연속 그 5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작년, 또 올해 이렇게 또 역사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뭐라고 할까 이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을 거의 이제 포기를 했구나.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1년에서 걸쳐서 가르치던 역사 교육도 이제 한 학기로 줄을 정도니 그냥 뭐 그냥 생색만 내고 있는 수준인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생색만 내는 수준 아니냐.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그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교육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당연히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라는 의미는 과연 우리가 고조선 사람입니까? 삼국시대 사람입니까? 고려시대 사람입니까? 뭐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과연 역사 교육이랍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대로 배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흔히 얘기해서 이제 현대사.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1948년 그 이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죠. 과연 이 현대사 우리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냐라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현행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이제 또 그 단계성이 있습니다. 또 학년별 단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르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차차 배우긴 할 텐데, 뭐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과연 역사 교육을 제대로 의미 있게 배웠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학창 시절에 그걸 얘기를 하면, 물론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도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20년 전 얘기긴 한데 20년도 더 됐죠. 내 학창 시절의 경험에 비춰진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란 뭐냐?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궁금한 걸 찾아보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지.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은 딱히 뭐 저에게 그러니까 제 어떤 한 사람의 교양으로서 이렇게 와닿은 그런 교육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도. 그럼 이제 다시 초등학교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저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뭐, 한 학기 가지고는 부족하면 뭐 시간을 늘려야 되냐? 뭐 1년, 2년 이렇게 배워야 되냐?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늘리는 거는 뭐, 이렇게 의미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족되는 요건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뭐, 한 학기 정도 배우는 거 좋다 치고, 그러면 시간상 제약이 한 학기 정도 55시간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 차라리 초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현대사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현대사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사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뭐 역사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막 외우죠.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해가지고 조선시대 왕 계보는 막 외워요. 그럼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그거 외우고 있으면은 쟤 역사 잘하네, 역사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성함은 다 외울까요? 뭐 당장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고 딱 잡고 대한민국 대통령 1대부터 좀 얘기해보세요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 저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저번에 무슨 뭐 기사를 봤는데 뭐 대학생들도 뭐 4명 중에 1명인가 2명이 6.25가 언제 일어난지도 모른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6.25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역사를 잊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모릅니다, 우리 지금. 잘. 교육하지도 않고. 참, 이유가 뭘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 역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1948년 그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그 정부가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됐죠. 그러니까 이제 19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1945년 그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이념 대립이 극심했죠. 막 그 북쪽에는 막 공산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그 세력이 북쪽을 차지하고 광복 전에 이미 그랬고, 그 남쪽에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그 세력이, 뭐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자본주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극심한 대립을 했다. 그렇게 이제 3년을 보낸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질 않고, 이제 일본이 물러났으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새롭게 나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이념 대립이 극심한 거예요. 막 그 우리나라 국민들끼리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가 극심한 대립 속에 이제 그 빈 공간을 누가 먼저 채고 드느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싸움에 우리가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제 3년을 그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1948년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1대 대통령으로 해서 그 남한 쪽에서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는 이제 기다렸다가, 먼저 여기도 이미 뭐 북쪽은 다 장악이 돼 있었어요.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누가 먼저 이걸 치고 나가느냐. 이제 기다렸다가 북쪽도 남한이 수립을 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도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돼서 남북으로 갈렸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정부가 두 개의 정부가 생기고 계속 이제 그 대립을 하다가 이제 1950년에 이제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공을 함으로써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 형성 과정,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어떠한 우리의 또 그런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1945년부터 정부 수립이 되던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70년 좀 넘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그 번영을 했죠. 그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재만 남은 그런 나라가 지금은 그 뭐 경제 수준이, 뭐 경제 규모 수준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헬조선이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는 막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관련 내용을. 그 3050 클럽인가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을 3050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7개가 있는데, G7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화면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네, 나오죠? 하면 자, 우리가 가입했다는 3050 클럽. 그래서 딱 7개입니다. 이렇게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아, 2018년에 가입을 했네요. 이것도 벌써 3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소위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소득도 소득이지만 이 인구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룩셈부르크란 나라는 소득은 굉장히 많아요. 1인당 국민소득은 월등하게 많은데 왜 강대국이라고 못 부르냐? 인구가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가 100만 명도 안 돼요. 6,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죠,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소득이 많아도 강대국으로는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의 조건 2개. 재력과 그에 걸맞는 인구. 그러니까 요거를 뒷받침을 다 해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따져보니까 몇 개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7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죠. 이 대한민국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그러니까 또 이것도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전 당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당시 다른 제국주의 나라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 규모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소위 이제 옛날에는 식민지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대국으로까지의 반열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롤모델이고 굉장히 좀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워너비예요, 워너비. 한국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그 정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거둔 이유가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제대로.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우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그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잘나서? 아니면 정말 기적이라서?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들의 후손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와 어떤 이 사고 방식에 있어서 이 역사교육이 올바른 그 방향과 틀을 제공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그럼 이제 본론이라고 하면 뭐 벌써 거의 20분이 다 됐는데 아이고 또 길어지겠네 영상. 20분 내에 이게 못 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20분 안에 끊고 싶은데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 지금의 번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그러니까 5천년 역사 속에서 정말 유례없이 이렇게 누리는 부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뭐냐. 일단 우리나라가 그 광복을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 일단 첫 번째는 소련, 중국하고 이제 소련은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 그 세력이었잖아요. 지도를 좀 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아, 왜 또 안 나와? 아, 저기 기룡쌤 TV의 이 방송 여건이 굉장히 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고 지금 다 여기가 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공산주의 그 세력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잘못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남한만 그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다 그냥 공산화가 돼버렸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때는 대한민국 개념도 없을 때죠. 이 한반도가 다 이제 공산주의가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북한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북한처럼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떠들 수 있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광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해방이란 단어도 여러분 쓰면 안 된대요. 어쨌든 그 광복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웠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분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한 거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를 남한까지는 막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중요한 장면들 중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남한 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6.25 전쟁. 그 6.25 전쟁도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6.25 전쟁의 자료가 쭉쭉 나오죠.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역사긴 한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그 팽팽한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 대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혹은 뭐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좀 범위가 좁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념 대립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저렇게 있는 한 그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나라다라는 걸 피로써 증명한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이라고 하면 또 너무 오래된 것 같네요. 이거 70년 전이죠, 이거.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세대 얘기입니다. 저 할아버지 세대 때.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이제 6.25 전쟁 5년 후에 태어나셨고, 제 할아버지 때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최근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이념 대립 속에 혼란한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그걸 피로써 증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전쟁인 거죠, 이게. 물론 그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정말 비극이었지만 그로써 대한민국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을 사수하는 국가로서 재탄생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이런 역대급 성공을 거둔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태생 자체가.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그 광복을 해서 지금 북한이랑 남한이랑 나뉘어지는 과정 중에 다 똑같죠. 인적 구성 똑같죠. 지리적 위치 비슷하죠. 지금 북한과 남한의 그 운명을 가른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해서 몇십 년을 그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가봤더니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 광복 당시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2022년에 지금 북한이란 국가의 그 행태나 뭐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게 지금 21세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참담하죠, 참담해.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문명사 유례 없는 엄청난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그 부흥기를 누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이것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는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그 무역과 이런 거래 이런 거를 다 관리 감독을 해주고 자유롭게 너네들끼리 상품과 무역, 상품과 이런 원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서로 이제 부를 생산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뭐 간단히 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거기에 편입을 했고 극적으로 북한은 거기서 이제 벗어났고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맹. 북한은 미국 동맹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거는 또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완벽하게 편입이 됐고, 그럼 세 번째 장면은 뭐냐? 세 번째 장면은 그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는 굉장한 압축 성장, 산업화죠, 산업화. 세 번째, 산업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극적인 산업화를 이루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압축 성장의 결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뭐, 그, 독재 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 명과 암이 뚜렷하게 그 존재하는 그런 대통령이라, 또 여기서 제가 뭐 잘못 얘기했다간 굉장히 좀, 네, 뭐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은 이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간 확실한 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그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뭐 그것도 무슨 뭐 지도자 한 명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자기들 먹을 거 못 먹고 자기들 뭐 놀 거 못 놀고 밤새 일하고 막 외국에서 가서도 막 가서 고생하고 막 우리 자식들은 배를 굶기지 않겠다. 요 일념으로 그냥 소처럼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이.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반을 다져 놓고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장면이 뭐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민주화를 이뤄낸 거죠, 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200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요 테크트리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우리는 연구 대상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그 부흥기 또는 이 역대급 부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이거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옛날 얘기하면은 무슨 뭐 전래동화 듣듯이 들어요. 진짜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가 말이 안, 지금 70년밖에 안 된 얘긴데요. 그럼 이러한 그 간극이 어디서 오냐? 우리나라가 안 가르치니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죠. 아니, 애들이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호황을, 이런 그 부유함을,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좀,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참, 희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어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잠도 잘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놀 거 못 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6.25 전쟁과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희생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세대들한테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마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지금 태종태세 문단세 외우는 게 역사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보면서, 초등학교 역사교육을 보면서 무슨 역사를 뭐 동화 취급을 해요. 동화 취급. 동화 가르치듯이 가르쳐요. 역사라는 건 지금 살고 있는 나한테 뭔가 의미 있게 다가와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맙게도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 아빠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희생과 어떤 그런 전쟁까지도 불사한 그런 정말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게 밥 먹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체득하게 하는 게 역사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국제 정세나 현상을 보는 그 안목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서 3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래서 얘만 마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역사 교육은 굉장히 단계성이 있고, 뭐 초중고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정되어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55시간 정도만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5천년 전 고조선부터 지금의 역사까지 그냥 후루룩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족한 현대사 교육을 초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다. 이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역사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충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느라고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얼굴이 지금 열이 나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